화를 다스리는 것은 곧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다. 김영석이 강진 유배지에서 18년간 겪었던 억울함과 분노를 떠올려 보라. 그 누구라도 원망의 말들을 쏟아낼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달랐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붓을 들었고 그 결과 500여 권의 책을 남겼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화가 날 일들이 더욱 많아진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현실에 젊은 세대의 무례함에 급변하는 세상의 모습에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무심함에까지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기억하라.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독을 품는 것과 같다는 김영석의 말을 화가 날 때 그 순간의 감정을 곧바로 입 밖으로 내뱉었던 순간들을 돌아보라. 그 순간 시원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었는가. 화라는 감정은 마치 끓는 물과 같아서 한번 넘치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다. 김영석이 말했듯이 분노는 순간이지만 후회는 평생이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니 화가 날 때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제 화가 날 때 써야 할 그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바로 말하지 말고 쓰는 것이다. 김영석이 유배 기간 동안 분노를 학문으로 승화시킨 그 방법을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 왜 써야 하는가? 첫째,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진다. 화라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성질이 있지만 글을 쓰려면 생각을 정리해야 하고 문장을 만들어야 하고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가라앉는다. 마치 끓는 물에 찬물을 조금씩 부어 온도를 낮추는 것과 같다. 둘째, 그를 통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분노가 종이 위에 글자로 적히는 순간 마치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셋째, 시간이 지나 그거를 다시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 순간에는 천번만번 옳다고 생각했던 내 분노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화가 날 때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하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닌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손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는 사실 적기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라. 이때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팩트만 나열하라. 오늘 오후 3시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거나 아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말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 털어놓기다. 이제 마음껏 화를 내어보라. 종이 위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마음껏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정말 화가 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다며 속에 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라. 이 과정에서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 입장 생각해 보기다. 이제 조금 진정이 되었다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젊은 세대라면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을 것이고, 가족이라면 각자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진다. 네 번째 단계는 해결 방안 모색이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면 좋을까?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이끌어 가라. 마지막 단계는 교훈 찾기다.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할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더 화를 잘 내는지 패턴을 파악해보라.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김영석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 유배지에서 쓴 글들을 보면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내용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승화시켜 나간 것이다. 노년의 화는 젊은 시절의 화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젊을 때의 화는 대부분 현재의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상황이 뒤섞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더욱 글로 써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글 쓰는 것도 귀찮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화를 참지 못해 한번 폭발하고 나면 그 후 폭풍을 수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잠깐의 수고로 큰 화를 피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쓴 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감정을 털어놓기 위해 쓴 글은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다 쓰고 나서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려도 된다. 중요한 것은 쓰는 과정 자체다. 마음속에 있던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이나 교훈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관해 두라.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자신만의 감정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셈이다. 노자는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유연한 것은 살아남는다고 했다. 화를 내는 것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부러뜨리는 행위다. 반면 화를 글로 풀어내는 것은 유연한 대응이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다. 또한 이런 방법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진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든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화를 내는 분이라면 가까이 오기를 꺼리겠지만 항상 온화하고 지혜로운 분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할 것이다. 김영석은 또 이런 말도 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감정 관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인해 화가 날 일이 더 많아진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어두운 시간이 되어버릴 수 있다.
글쓰기 외에도 몇 가지 보조적인 방법들을 활용하라. 화가 날 때 심호흡을 깊게 하거나 잠시 그 자리를 피해 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진정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글쓰기야말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화가 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영석은 군자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미리 파악해서 가능한 피하는 것도 지혜다. 굳이 스트레스 받을 일에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웃과의 마찰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럴 때는 더욱 글쓰기가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 글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공자는 70세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70세가 되어서야 완전한 감정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그만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향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때로는 실수로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김영석의 삶을 보면 그 또한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남겨줄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화가 날 때마다 그 감정을 글로 풀어내면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지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노년의 화는 젊은 시절의 화보다 더 깊고 오래 간다. 하지만 그만큼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그 후 폭풍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상한 관계를 회복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김영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역경을 학문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우리도 화라는 감정을 단순히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성찰과 지혜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결국 화가 날 때 말하지 말고 써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지만 글은 쓰고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글은 나 자신을 치유해 준다. 말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글은 관계를 회복시킬 지혜를 준다. 지혜로운 사람이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화라는 감정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고 있고 동시에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고 있다. 우리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마라. 대신 종이와 펜을 들어 그 감정을 글로 풀어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화를 덜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영석이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학문적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분노와 좌절을 승화시키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한다. 화를 내는 대신 글을 쓰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것임을 명심하라. 김영석의 가르침을 따라 화날 때마다 글을 써라. 그것이 바로 노후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왜 하필 노년에 화가 더 많이 나는 것일까?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들에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몸의 변화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게 된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변화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화로 표출되곤 한다. 김영석도 늙으면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아 답답함이 생긴다고 했다. 둘째, 사회적 지위의 변화다. 은퇴 후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부양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된다. 셋째, 세대 간의 갈등이다. 젊은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젊은이들이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김영석은 시대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 법이니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넷째, 경제적 불안감이다. 은퇴 후 줄어든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충분히 대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건강에 대한 걱정이다. 크고 작은 질병들이 찾아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진다. 이런 심리적 부담이 일상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이런 이유들을 알고 나면 단순히 화를 참거나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김영석이 말했듯이 문제의 뿌리를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글쓰기를 통해 이런 근본 원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먼저 자신의 화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며느리가 화나게 했다가 아니라 며느리의 행동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에 화가 났는가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집안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할 때 화가 난다면 그것이 단순히 며느리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집안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는 상실감 때문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부자라면 며느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다 보면 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해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인지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김영석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것들에 계속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반면 인간관계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노력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볼 가치가 있다. 글쓰기에 또 다른 효과는 감정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며칠간 화가 날 때마다 글을 써보면 자신만의 화내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시간대에 더 예민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화를 잘 내는지, 누구와 있을 때 더 스트레스를 받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이런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후에 더 예민해진다면 오후 시간에는 가능한 한 스트레스 받을 일을 피하거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임할 수 있다. 김영석은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화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글쓰기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과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떠올려보고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경험과 비교해 보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의 화가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 김영석이 유배지에서 쓴 글들을 보면 그는 단순히 현재의 감정만 토로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그의 글들이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서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글을 쓸 때 이런 시간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오늘 화가 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가? 과거에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식으로 사고를 확장해야 한다. 이런 글쓰기를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철학적 사고가 깊어진다. 단순한 감정 발산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찰을 통해 얻은 지혜는 화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 전반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김영석은 학문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글쓰기를 통한 감정관리 역시 일종의 학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배움이다. 특히 노년기의 글쓰기는 젊은 시절에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젊을 때는 주로 외부 세계를 향한 관심과 욕망을 표현하는 글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가 깊어진다. 이런 내적 탐구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글쓰기의 또 다른 장점은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쓴 글들을 읽어보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큰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니게 느껴지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성장의 기록은 자신감을 주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김영석도 자신이 쓴 글들을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유배 생활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직접 말로는 전하기 어려운 마음을 글로 써서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말하는 대신 글로 써서 나중에 차분히 대화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김영석이 유배지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서 깊이 있는 인생 철학과 지혜를 담고 있다. 이런 글들이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가르침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도 화를 다스리기 위해 쓴 글들 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 재산이나 물건보다도 더 소중한 인생의 지혜를 담은 유산 말이다. 결국 화가 날 때 말하지 말고 쓰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 기법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고 지혜를 얻는 과정이며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신적 유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김영석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부터라도 화가 날 때는 입을 다물고 붓을 들어라. 그리고 그 글들을 통해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라. 그것이 바로 노후를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다. 글쓰기를 시작할 때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덧붙이고 싶다. 먼저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간단한 공책과 볼펜만 있으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김영석도 유배지에서 변변한 문방구도 없이 거친 종이와 붓으로 위대한 저작들을 남겼다. 글을 쓸 때는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마라.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므로 문체나 표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된다. 맞춤법이나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시간도 정해두지 마라. 어떤 날은 몇 줄만 써도 충분할 수 있고 어떤 날은 몇 시간에 걸쳐 긴 글을 쓸 수도 있다. 감정의 크기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두어라. 억지로 많이 쓰려고 하거나 일정한 분량을 채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또한 혼자만의 은밀한 공간을 확보하라.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누군가가 읽을까봐 걱정하면서 쓰는 글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야 진정으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김영석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글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글쓰기를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가 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일기 형태로 마음의 상태를 기록해보라. 그러면 자신의 감정 변화를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고 화가 나기 전에 징후들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몸이 좀 피곤했는데 며느리와 대화할 때 평소보다 짜증이 났다는 식으로 기록해두면 피곤할 때 더 예민해진다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자각은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영석이 18년간 꾸준히 글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한번 써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글쓰기의 치유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난다. 마치 한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체질이 개선되는 것과 같다. 글쓰기 과정에서 때로는 더 큰 감정의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 과거의 상처나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갑자기 터져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이럴 때는 글쓰기를 중단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라.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탐구해보라. 김영석은 상처를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했다. 글을 다 쓴 후에는 반드시 읽어보라. 쓸 때와 읽을 때의 감정은 다르다. 쓸 때는 감정에 휩싸여 있지만 읽을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부분은 좀 과했네. 여기서는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식으로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어라. 이런 내적 대화가 바로 성숙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에 읽어보면 그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시간이 주는 거리감이 더욱 객관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김영석도 자신이 예전에 쓴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젊은 시절의 글을 읽으니 그때의 미숙함이 보이지만 동시에 그때의 순수함도 그리워진다고 했다. 이처럼 글은 시간을 초월한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글쓰기를 통해 얻은 지혜는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라. 그래서 발견한 자신의 패턴이나 깨달음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라. 예를 들어 글을 통해 나는 배가 고플 때 더 예민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거나 중요한 대화는 식후에 하는 등의 실용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로 이어진다. 김영석은 큰 강물도 작은 샘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글쓰기라는 작은 실천이 결국 인생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글쓰기의 효과를 활용하라. 화가 나서 쓴 글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라.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진다. 때로는 글 자체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마음을 편지 형태로 써서 전달하는 것이다. 김영석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처럼 글로 표현된 진심은 때로 말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준다. 또한 글쓰기는 노년의 또 다른 문제인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느끼는 공허함을 글쓰기로 채울 수 있다. 과거의 추억을 정리하거나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글을 쓰다 보면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 김영석은 유배지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한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과거의 스승들과 대화하는 기분이었고 미래의 독자들과 소통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글쓰기는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도 글쓰기는 중요하다. 손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뇌 활동을 촉진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을 되짚어보는 과정은 인지 기능 유지에도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글쓰기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준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재발견하게 된다. 김형석도 유배 생활 중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몸은 유배지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후세에 도움이 될 글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비록 몸은 늙어가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고 활기찰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도 큰 위안이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적인 노화가 아닐까. 김영석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늙어서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글쓰기였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혼자 하는 일이지만 결코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쓴 글은 나만의 것이지만 그 글을 통해 얻은 지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화를 덜 내게 되고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면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진다. 이렇게 볼 때 글쓰기는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도 갖는다. 한 사람의 성숙은 결국 사회 전체의 성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영석이 유배지에서 쓴 글들이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글쓰기도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후에 화가 날 때 말하지 말고 쓰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 기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치유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김영석의 지혜를 따라 오늘부터라도 글쓰기를 시작하라. 화가 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내는 변화를 경험해 보라. 분명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김영석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